자, 교과서 381페이지요. 질권 파트로 갑니다. 질권은 힘을 많이 빼시면 돼요. 질권 자체가 독자적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없다. 이거 단언할 수가 있어요. 왜? 작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자, 질권은 일단 물거라면요. 그 객체는 동산이 하나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죠, 그죠? 내가 전당포업자입니다. 서민으로부터 뭐요? 결혼애물 시계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줬죠. 생활비로, 그죠? 그게 질권제도죠. 그래서 질권은 그 채권을 변제할 때까지는 그 목적물인 결혼애물 시계를 뭐요? 유치할 수 있고, 끝끝내 변제가 없으면 그 목적물을 뭐요? 경매에서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내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적 효력까지 아울러, 그죠? 담보 물건의 공동적 성질인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이성이 모두 인정이 되더라. 자, 동산 질권합니다. 물건 중에 질권의 객체는 동산이 하는데, 그죠? 동산. 그때 동산 질권자는 채무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 당사자, 질권 설정자는 반드시 채무자일 필요 없죠, 그죠? 자, 단어 설명이요. 저당권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은행이요, 그죠? 이자가 빌려준 피담보 채권 1억 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죠? 채무자가 제공한 부동산 또는 채무자가 부동산이 없어요. 그때는 아버지가, 그죠? 채무자가 아님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그죠? 이 사람은 뭐야? 물상 보증인 거죠. 그래서 설정자는,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의 물상 보증일 수도 있죠, 그죠? 그렇지만 채권 질권자는 또는 뭐야? 저당권자는 누굽니까? 피담보 채권자의 하나미 원칙이다, 그죠? 그 질권도 똑같아요. 결혼 애물 시계로 뭐요? 담보로 돈을 빌립니다. 그때 뭐요? 빌린 자가 뭐요? 자신 소유 시계가 있다면 자신 소유 시계로, 없으면 뭐요? 아버지 시계를 대신 거죠. 그래서 설정자, 질권 설정자는 뭐야? 채무자일 수도 있고 물상 보증일 수도 있죠, 그죠? 물상 보증인. 그래서 설정자는 채권자에 한하지 않습니다. 제가 동산은 뭐예요?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신의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부분 기억해달라는 거죠. 이 단어, 그죠? 즉, 당사자가 질권을 설정하려면 뭐예요? 합의만으로 부족하죠. 반드시 뭐예요? 그 목적물을 누구에게? 질권자에게 인도해야만, 그죠? 그래서 합의 플러스 인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때 인도에는 현실의 인도, 간이 인도, 반환 청구 양도 방식 인도는 되지만 점유 개정 방식 인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죠? 그 지문. 자, 넘깁니다. 그다음 당리 질권의 목적물은 뭐예요? 양도할 수 있는 물건이 되죠. 그래서 금제물 등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즉, 이 부분이 한번 17에서 출제됐어요. 그래서 인도에는 뭐예요? 점유 개정 방식 인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죠? 그때 유치적 효력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질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질문을 대신 점유케 못하죠. 이를 다른 말로 뭐예요? 점유 개정 방식이다, 그죠? 점유 개정 방식의 인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피담보 채권의 범위로 갑니다. 채권에는 제한이 없죠, 그죠? 제한이 없어요. 유치권에서 담보된 채권은 그 목적물로부터 생긴 채권에 한했지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될 수 있는 채권에는 제한이 없어요. 다만 질권은 어느 범위까지 채권을 담보하느냐? 당연히 원본, 이자, 위약금, 실행비용, 자, 체크할게요. 보존비용. 이 부분을 체크한 이유가 뭐예요? 저당권의 경우는 이와 같은 단어 있을 수 없죠, 그죠? 질권의 경우는 그 목적물인 질물을 누가 점유하고 있어요? 질권자, 그죠? 그래서 보존의 비용이 된다면 그 보존 비용까지. 근데 저당권의 경우는 저당 목적물은 여전히 뭐야? 설정자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저당 목적물의 보존 비용 이런 단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이게 저당권에서 담은 채권 범위하고 차이입니다. 및 채무 불이행,
여기입니다. 칠물의 하자로 인한. 이와 같은 단어도 뭐요? 칠건에만 있을 수 있죠. 그죠? 저당권 있을 수 없어요. 즉, 칠물을 누가 점유하고 있어요? 질권자가. 그 하자로서 뭐요? 질권자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생겼다. 그죠? 예, 여기까지. 근데 저당권의 경우는 이와 같은 단어가 있을 수 없어요. 목적물을 설정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는 그 약정에 한다. 즉 유치적 효력이 있죠. 예. 그러나 자신보다 뭐요? 우선 변제권이는 채권자에게 나오지 못한다. 그래서 질권은 유치적 효력도 있고 우선 변제적 효력도 있다. 그죠? 그다음 경매 간이 변제 충당권이 있더라. 그죠? 예. 제목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고. 그다음 유질 계약의 금지책 볼게요.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는 누가 힘이 셉니까? 당연히 채권자가 힘이 세죠. 그래서 예컨대 100만 원을 전당포업자가 빌려줬습니다. 근데 담보는 뭐요? 1000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를 담보로 잡았어요. 자,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질권 설정자는 채무 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어디 시작할게요. 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가름하여 뭐요? 질물을 소유권을 취득해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질물을 처분해서 약정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약정을 유질 계약이라고 그러고 이와 같은 계약은 금지된다. 강행법규요. 따라서 이에 반한 약정 무효. 그래서 빌리돈 100만 원 뭐요? 언제까지 납부치 않은 뭐요? 1000만 원짜리 결혼해물식이는 뭐요? 내 거. 이와 같은 것은 폭리를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안 됩니다. 근데 반대가 뭐죠? 변제기 이후에 계약은 뭐예요? 허용된다는 거예요. 변제기 전에 유질 계약만 금지돼요. 자, 그 다음 340조로 갑니다. 그래서 질권자는 뭐예요? 기본적 신분이 채권자죠. 충분히 뭐예요? 결혼해물 시가 빌려준 돈 100만 원을 다 담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뜻하지 않게 뭐예요? 경매 비용이 여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자, 볼게요. 질권자는 질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관해서 뭐예요?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다고 하죠. 일반 채권자 적에서. 그 다음에 전항은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가서 배당을 실시한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즉, 순서가 이렇게 되죠. 그죠? 먼저 담보로 잡고 있는 뭐예요? 결혼해물식의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고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뭐예요? 나머지 일반 재산에 대해서 변제를 받대요. 순서가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런데 질물보다 뭐예요? 나머지 재산에 대한 배당을 먼저 실시하는 경우는 그때는 뭐예요? 피담보 채권 전액을 가지고 배당 참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뭐예요? 다른 채권자가 질권자에게 뭐예요? 그 배당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즉, 질물은 질권자가 우선 변제권이 있죠. 근데 나머지 일반 재산 그러면 평등하죠. 그죠? 근데 이 같은 순서를 지키지 아니하면 일반 채권자가 배당받아갈 액수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채권 전액을 가지고 배당 참가를 할 수 있지만 일반 채권자가 뭐죠? 질권자에게 배당받은 금액은 뭐야? 일단 공탁을 할 것을 청구하고. 그래서 공탁했다가 뭐요? 질물을 경매해서 뭐요? 우선 변제받지 못한 부분은 뭐요? 그 부분부터 변제받고 나머지는 일반 채권자의 배당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순서 제한을 둔다. 그죠? 왜 여기서 굳이 제가 읽었느냐? 이 파트가 뭐야? 저당권 파트에도 그대로 똑같습니다. 저당권 파트에서. 자, 물상대요. 여기입니다. 물상대인은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는 질권과 저당권에만 인정된다고 그러죠. 자, 볼게요.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수용으로 해서 설정자가 받을 검정 기타 물건에서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를 물상대. 다만 요건 요거다. 그죠? 이 경우는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 그죠? 근데 반드시 질권자 스스로 압류할 필요가 없다. 그죠? 예. 제3자가 압류한 이와 같은 검정에도 물상대권 행사할 수 있다. 요 부분. 자, 본문으로 갑니다. 질권은 요물 계약이므로, 그죠? 설정자가 뭐야? 질물을 인도해야 되죠. 이때 인도에는 뭐야? 점유 개정 방식은 안 되죠. 그죠? 그거 옮겨가시고. 그 다음, 당사자. 질권자는 뭐야? 원칙적으로 채권자만이, 그죠? 그렇지만 설정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물상보증인 제3자도 설정자가 될 수 있다. 그 다음 효력 불가분성이죠. 인도대 목적물 전부 질거에 미치고 종물 가실에도 미친다. 다음은 뭐요? 질거이기 때문에 인도가 된 경우만 그죠. 인도가 된 경우만. 그 다음에 물상대의성 그 부분 기억하시고, 다만 물상대의권 행사하려면 뭐요? 금전 등의 설정자에게 뭐요? 식업 또는 인도되기 전에 압류. 다만 스스로 압류할 필요가 없다 그죠. 제3자가 미리 압류한 경우에도 물상대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 유질 계약의 금지요. 요거죠 그죠. 설정자는 채무 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관하면서 질물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어떤 유질 계약은 할 수 없다 그죠. 강행법규 이에 반한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자, 그다음 이 질문 자체는 뭐예요? 제가 신경 써달라고 그랬어요. 재산권도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죠. 그때 모든 재산권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물건 중에서는 부동산은 질권의 객체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재산권도 뭐예요?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권은 뭐예요? 권리적의 목적이 될 수가 없다, 그죠? 그럼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권이 어떤 게 있어요? 지상권, 전세권, 소유권 등이 되죠. 이런 것들은 될 수가 없다. 자, 5탈자는 그죠? 권리입니다, 권리. 권리질권의 설정 방법.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에 별도의 다른 규정이 없다고요. 해당 권리의 양도 방법에 따라서 그죠. 즉 채권은 뭐예요? 채권을 질권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그죠. 예, 양도 통제하는 방식으로. 그다음. 자, 그러면 나머지 조문들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그런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질권 파트에서 뭐예요? 작년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 정도로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권리질권의 대상 보세요. 권리질권은 뭐예요? 대상은 재산권인데 다만 한계. 부동산이 질권의 객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재산권 중에서도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한 재산권은 권리질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다, 그죠? 없다. 자, 그럼 기출 문제를 봅니다. (16회차) 기출 문제예요. 교과서 기출 문제. 점유 개정에 한 인도에서는 질권은 뭐예요? 성립할 수 없다, 그죠? 정답 바로 1번. 그 다음, 양도할 수 있는 물건만이 그죠?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은 질권의 목적을 하지 못한다. 그 다음, 321조가 뭐예요? 똑같이 질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또 질권자도 뭐예요? 질물로부터 가시를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 다음 뭐예요? 경매 청구 있죠? 그 다음, 유치권이죠, 그죠? 유치권이 있고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죠? 다만 자신보다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매일 문제 보세요. 3번 지문요. 틀린 것은 동산거래 안전을 위해서 선의취득 제도가 인정되죠. 이때 동산 물건의 종류는 뭐예요? 소유권, 점유권, 유치권, 그 다음 뭐예요? 뭐가 있어요? 동산 물건에는 소유권, 점유권, 유치권, 질권이 있죠. 그 중에서 거래로 취득할 수 있는 물건은 뭐밖에 없어요? 소유권과 질권밖에 없죠. 그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은 뭐예요? 소유권과 질권이면 그죠? 따라서 동산 질권도 선의취득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다음 2번 어디 같았어요? 요거죠, 그죠? 질권 설정자는 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변제에 관해서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약정하지 못한다. 변제기 이후에 유질 계약은 뭐예요? 허용된다죠. 예, 이거 기억하시고. 이거 정답 2번. 그 다음. 여러 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동일한 동산의 수개의 질권을 설정하는데 그 수는 선후에, 그죠? 질권 설정 선후에. 그 다음. 피담보 채권의 범위, 그죠? 다른 약정이 없는
원본 이자 위약금, 실행비용, 보존비용, 그죠? 채무불이행 또는 실물 하자료 손해배상까지. 그 다음에 간이변제 충당권 제도까지 인정이 되더라. 자, 여기까지 질권 파트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복습하실 때도 보죠. 이렇게 질권을 확 힘을 줄이세요. 정말 하기 싫으면 뭐요? 기본적인 사항만 기억을 하시고 질권 파트는 독자적인 문제는 출제될 가능성이 없다. 자, 저당권으로 갑니다. 은행입니다. 가백에 1억 원을 대출했죠. 그죠? 그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게 해서 피담보 채권. 채무자가 뭐요? 부동산이 있다면 채무자가 제공한 부동산. 또는 뭐요? 채무자가 부동산이 없다면 물상 보증인이 뭐요? 채무담보로서 제공한 부동산에다가 피담보 채권을 변제해서 저당권을 당사자의 합의법에서 등기로 해서 취득하기 일반적이죠. 자, 좀 볼게요.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 누굽니까? 물상 보증인이 특징. 여전히 그 목적 부동산의 점유 사용권은 누구에게 남아있다? 설정자의 거죠. 이 표현이죠. 점유를 이전치 않고 채무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신의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즉 우선 변제권만 있지 점유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유치적 효력은 없죠. 그죠? 예. 의로 갑니다. 금방 봤던 조문이요. 그 저당권은 뭐요? 법정도 있지만 약정을 원칙으로 하죠. 그 다음에 점유, 사용 권능은 여전히 누가 가집니까? 설정자 그죠? 그래서 저당권자는 교환 가치만을 지배를 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선 변제적 효력은 있지만 유치적 효력은 없다. 그 다음 담보 물건의 나머지 공통적인 성질,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가 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이전하면 뭐예요? 저당권도 같이 이전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뭐예요? 채권자만이 저당권자가 될 수 있죠. 그죠? 하나 예를 외울 거예요. 자, 성립. 원칙적으로 뭐예요? 당사자 간의 설정 합의 플러스 뭐예요? 등기로서 그죠? 그때 당사자 기본입니다. 저당권자와 설정자인데 저당권자는 뭐예요? 채권자만이 될 수 있으면 원칙이죠. 그렇지만 설정자는 채무자의 하나지 않는다 그죠? 물상보증인 제3자도 설정자가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 피담보 채권 체크할게요. 채권에는 제한이 없죠. 그죠? 제한이 없어요. 반드시 금전 채권일 필요 없죠. 그 다음 현존 특정 채권을 원칙으로 하지만 뭐요? 장래 성립할 채권도 가능하죠. 그죠? 예, 체크하시고 장래 성립할 채권을 미리 담보하게 하는 같은 건장도 가능하다. 그 다음 금전 채권일 필요 없죠. 다만 우선 변제의 범위를 우리가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그 채권이 금전 채권이 아닌 경우는 그 가액을 뭐요? 제3자에게 공시할 목적으로 그죠? 우선 변제의 범위를 정할 필요 범위 내에서 그 가액을 등기하여야 한다. 그래서 현존 채권뿐만 아니라 뭐요? 장래 채권도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다. 그런 정도로. 그 다음 이 부분 판례 체크할게요. 원칙적으로 뭐요? 채권자만이 저당권자가 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문구를 엄격하게는 외울 필요 없어요. 예외적으로 뭐요? 채권자 아닌 자도 뭐요? 저당권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만 기억을 해달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뭐요? 채권 담보를 위한 제도이므로 누구만이? 채권자만이 저당권자가 될 수 있다. 그죠? 근데 언제나 틀려요. 이 부분은 굳이 꼼꼼히 그 요건을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안 속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칙, 언제나 채권자만이 저당권자가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틀린다고요. 예외적으로 될 수 있다. 그 결론만 이거죠. 그 요건까지는 안 속이니까. 자, 요건을 볼게요. 제3자를 저당권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그 점에서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 양도 등의 방법으로
제3자가 뭐야? 채권이 실질적으로 기속됐다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예외적인 특별한 경우는 뭐야?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건저당권도 성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동일해야 된다. 그죠?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제3자도 저당권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정도로만. 없다라 하면 틀린다. 그죠? 그런 정도로만. 요건까지는 안 속여요. 자, 그러면 360조부터는 이제는 기본입니다. 자, 물어볼게요. 그래, 기본 이론 시간에 이렇게 했어요. 저당권에서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를 뭐야? 한도를 정하는 것은 채무자 보호의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아니면 제3자 보호예요? 제3자 보호라고 그랬잖아요. 제3자 보호. 왜요? 내가 아파트를 저당 잡습니다. 은행만 저당 잡을 수 있어요? 또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럴 거면 1번 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면은 이하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엄청난 손해겠죠. 그래서 저당권에서 뭐야?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를 이렇게 범위를 뭐야? 한정적으로 정하는 이유는 후순위자 보호 등의 목적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뭐야? 빌렸기 때문에 끝까지 다 갚아야 돼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를 한정하는 이유는 뭐야? 설정자 내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 목적 부동산의 이해관계를 뭐야? 이후에 갖게 되는 제3자 보호의 그 취지가 있다. 자, 볼게요. 저당권은 어디까지? 원본 이자 위약금까지 여기 밑줄 것이고, 이거는 뭐예요? 등기가 됐다, 그죠? 등기가 됐다면 이건 무제한입니다. 이미 공시가 됐죠, 그죠? 그래서 원본 이자 위약금을 등기하면 그 부분은 후순위권자에서 뭐예요? 무제한적으로 우선합니다. 담보돼요. 그 다음에 채무 불연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 비용까지 담보를 하는데, 근데 손해배상 뭐예요? 지연배상은 요거다, 그죠? 여기 한계가 있죠. 지연배상은 이행기를 경과하면 1년분까지 먹어죠. 그래서 1년분이 지난 것은 못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제3자에 대해서는 뭐야? 그 부분은 내가 우선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 우선권이 없으니까 뭐야? 평등하다는 겁니다. 나머지 채권자하고. 근데 채무자는 뭐야? 당연히 지연배상도 뭐야? 1년분이 아니라 모든 지연의자를 다 변제를 해야 됩니다. 다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뭐야? 이자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지연배상의 범위는 어디까지만요? 1년분까지만. 나머지 뭐야? 1년분을 경과한 부분은 우선권은 없다는 그런 소리예요. 이 부분의 의미가. 자, 그래서 이 부분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를 360조 범위에서 한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뭐야? 제3자 보호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 줄 여기다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읽어볼게요. 저당권은 원본이자 위약금, 채무불연 손해배상, 실행비용까지 담보한다 그죠. 근데 건저당권에 있어서는 이 같은 채권의 초기, 채권 최고액을 뭐야? 초과하는 경우라도, 그래서 건저당권 뭐야?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우선 변제권이 있죠. 근데 피담보 채권이 그 부분을 초과합니다. 그렇지만 뭐야? 최고액까지는 제3자에 대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지만 초과 부분 우선권이 없죠. 그죠? 근데 이와 같은 것을 왜 한도를 제한한다고요? 후순위자 등 제3자를 위해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뭐야? 최고액 한도 내에서는 우선 변제받을 수 있을 뿐 나머지는 뭐야? 못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선권만 없어요.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적어도 뭐요? 채무자 겸 저당권 설정자와의 관계에서는 이 조문은 적용이 없죠. 그죠? 이자들을 부하게 한 게 아니에요. 채무자는 뭐야? 빌린 돈을 다 갚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들은 뭐야? 최고 상관없이 뭐야? 다 변제를 해야 하면 됩니다. 그 부분. 따라서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범위, 그럼 뭐야? 건저당권이라면 채권 최고액의 범위를 한도액을 정한 이유는 뭐야? 후순위자에 대한 관계에서 뭐요? 우선 변제 범위를 정할 목적으로 보죠. 따라서 그 부분은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뭐야? 다른 후순위자들보다 우선권은 없다는 소리예요. 그죠? 예. 받을 수 있습니다. 평등하다는 뿐이지. 그렇지만 이와 같은 한계는 뭐야? 채무자, 설정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죠. 따라서 채무자, 설정자에 관계에서는 이 규정은 당연히 적용 없어요. 이자들은 당연히 다 변제를 해야만 됩니다. 자, 그 다음 목적물의 범위요.
자, 기본 지문이요. 이번 이해 문제로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다. 민법 총칙 부분과 약간 더 깊이 들어갑니다.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면요. 그 저당권 효력은 주물이 뭐요?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부합물과 종물에도 미친다 그죠? 이때 부합물과 종물 뭐요? 설정 전후의 부합물 종물까지 그죠? 설정될 당시에 부합물 종물이 하나지 않죠. 그러나 법의 특별 규정 또는 설정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않다 그죠? 예. 자, 그러면 부합물과 종물이 미칩니다. 물어볼게요. 이해 문제로서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때 뭐야? 그 토지의 임목 등기된 임목에는 저당권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않는다. 왜요? 부합물이 아닌 독립된 부동산이잖아요. 그런데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게 원칙적으로 뭐야? 토지에 심겨져 있는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에 저당권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죠, 그죠? 임목 등기된 법 없다면 토지 일부니까, 그죠? 그 부분. 그 다음에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토지에 건축된 건물에는 저당권에게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죠? 왜? 건물은 토지의 부합물, 종물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가실에 대한 기본 질문이죠. 여기서 출제될 수 있고 뭐요? 민법 총칙에서 출제될 수 있죠, 그죠? 저당권자는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없죠. 그래서 가실수취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설정자에게, 그죠? 그래서 저당권 효력은 여기죠, 그죠? 여기 체크할게요. 압류가 있는 후에만, 그죠? 가실수취권이 있다, 그죠? 그런 정도만 기억할게요. 근데 뒷부분 문장.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해서 뭐요? 여하튼 저당 목적물로부터 생긴 가실 수치로 대항하려면 뭐요? 그 압류 사실 통지해야 된다, 그죠? 통지한 법 없다면 전세권 등을 취득한 제3자에게 압류서 대항하지 못한다. 이 지문은 당연히 지문화가 됩니다. 예,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본문으로 갑니다. 자,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주물인 부동산의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 그죠? 그럼 당연히 뭐야? 주종관계이죠. 주된 권리, 종된 권리. 따라서 저당권은 주된 부동산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뭐요? 그에 대해서 부합된 부합물과 종물도 미친다. 이때 보면은 설정 전후 모든 부합물과 종물. 그래서 주종이죠. 종된 권리도 그죠? 그래서 주된 권리인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됐죠. 그럼 종된 권리 뭐야? 그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대지 이용권인 지상권, 임차권에도 뭐야? 저당권이 미친다, 그죠? 미친다. 자, 그 다음 가실수취권. 저당권자는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뭐야? 가실수취권은 설정자에게 속한다, 그죠? 그래서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전형 가실에게 미친다. 다만 언제요? 압류한 이유는 그죠? 압류한 이유. 다만 압류로서 그 이후에 그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또는 뭐야? 전세권 등을 취득한 자에게 대항하려면 그 압류 사실을 뭐야? 통보해야 된다, 그죠? 통지 한도가 아니면 대항하지 못한다. 그다음 물상대위권 인정이 되더라, 그죠? 똑같습니다. 자, 그다음 우선 변제적 효력. 당연히 저당권은 우선 변제적 효력밖에 없죠. 그래서 그 목적 부동산은 뭐야? 경매로 넘겼을 때 그 경매 대가로부터 일반 채권자보다 자신의 피담보 채권을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채권하지 마시고 순서요. 그래서 먼저, 그죠? 저당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고 다 못 받았죠. 그때 뭐야? 나머지 재산의 일반 채권자로서, 그죠? 배당받을 수 있다, 그죠? 이 순서가 이렇게 돼요. 다만 넘겨볼게요. 그래서 저당권자가 뭐야? 저당 부동산에서 먼저 변제받고, 그죠? 부족분에 한해서 다른 재산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게 원칙이죠. 이와 같은 순서 제한은 누구를 위해서 둔 규정이요? 일반 채권자. 그래서 이게 뭐예요? 채무자는 여기서 이를 달지 못해요. 갖다 붙다. 그때 이에 이반하는 경우요. 일반 채권자는 저당권자에게 뭐예요? 너는 우선 변제권이 있는 그 목적 부동산은 뭐예요? 부터 먼저 변제받으라. 이 예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일반 재산부터 뭐요? 먼저 경매가 진행된 경우, 그때는 자신 채권 전액을 가지고 배당 참가할 수 있죠. 이 경우 다른 채권자는 뭐요? 저당권자에게 배당받은 금액에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사후에 목적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탁금으로도 변제를 받고 오죠. 나머지 부분 일반 채권자의 배당으로 돌리는 이런 제도. 그래서 이 부분은 답으로 안 할 테니까 그죠. 예, 쭉 그냥 질권 파트 읽었던 그 논리대로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요. 자, 이 부분도 한번 이해만 하시면 끝납니다. 자, 여기 볼게요.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병이 전세를 가지고 있어요.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정의 신청에 의해서 뭐요? 그 목적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이때 병의 전세권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겁니다. 항상 전세권과 저당권의 우열은 어느 것과 따진다 그러죠? 경매를 신청한 저당권이 아니라 뭐야? 그 목적 부동산의 존재는 항상 뭐야? 1번 저당권과 우열을 따진다 그랬어요. 왜요? 저당권은 자기가 경매를 신청하다 뭐야? 다른 사람이 경매를 신청하던 그 목적물에 존재하는 모든 저당권은 뭐야? 다 싹 다 뭐야? 소멸하기 때문에 항상 용익권과 저당권 오히려 뭐야? 1번 저당권과 용익권의 성립선언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경매 목적물에 존재하는 용익권의 운명은 뭐야? 그 목적 부동산의 1번 저당권과의 성립선언입니다. 그죠? 예. 경매 신청한 저당권이 아니요. 예, 그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1번 저당권 성립 전에 용익권이 성립했죠. 그죠? 대항력까지 구별했다. 그것들은 뭐예요?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먼저 성립한 전세권 등은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아요. 그런데 저당권 이후에 뭐예요? 성립한 용익권 그죠? 하여튼 저당권은 뭐예요? 먼저 성립했던 뒤에 성립했던 모든 저당권 성립해요. 그래서 저당권 이후에 설정된 용익권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다 소멸한다 그죠? 소멸한다. 자, 법정지상권으로 갑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성립. 당연히 변기 필요 없죠. 자, 요건 뭡니다. 똑같아요. 순서는. 하여튼 법정지상권이라는 제도는 누구를 위해서 둔 제도요? 건물 소유자를 위해서. 첫 번째. 토지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되죠. 건물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그때 토지에만 저당이 설정될 수도 있고 뭐요? 건물에만 저당이 설정될 수도 있고 양자 모두의 저당권이 설정될 수도 있죠. 그죠? 여하튼 저당권 설정이 될 당시에는 소유자 동일했다. 근데 그 이후에 저당권의 실행으로 뭐요? 소유자가 달라졌죠. 그때 누가요? 건물의 소유자가 법에서 지정한 지상을 법정자가 적을게요. 경매로 인해서 경매 전에는 양자 소유자가 동일했습니다.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뭐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으로 간주가 되는 제도를 법정지상권 제도. 유상이죠. 치료를 지급해줘. 협의 또는 협의가 안 되면 일박에 청구해서 법원이. 자, 개념은 설명드렸고 요건 볼게요. 첫 번째.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뭐예요?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건물이 없었다. 그죠? 그 이후에 건축된 건물을 해서는 법정지상권 성립할 수 없죠. 건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물만 존재하면 족하고 완공될 필요, 허가받은 건물 필요 없다. 그죠? 보존 단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표시하시고. 그래서 일단 뭐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보세요. 내가 저당권자라면 어차피 뭐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해요. 그럼 토지에 대한 담보 가치를 평가할 때는 뭐요?
그 부분을 공제하고 담보가치를 평가했겠죠. 그죠? 예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이 있는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체크하시고, 그게 뭐예요? 건물이 멸실돼서 뭐예요? 정개축한 경우도 뭐예요? 법정 제한권은 당연히 성립합니다. 다만 그 범위는 뭐예요? 옛날에 구건물 범위 내에서만. 자, 키포인트 보이죠, 그죠? 일단 저당권이 성립될 당시에 건물이 있었다면 뭐예요? 그때는 건물을 헐고 뭐예요? 새로 짓든지 뭐예요? 재축하든지 개축하든 그 건물 소유자란 법정 제한권이 성립한다. 다만 그 범위는 뭐예요? 구 건물 범위 내,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건, 일단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언제를 기준으로요? 저당권 설정될 당시죠.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만 소유자가 동일하면 돼요. 처음부터 소유자가 동일할 필요가 없다.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도 똑같죠. 매매 등 원인 등이 있기 전에 뭐야? 소유자가 동일하면 돼요. 그 이후로 매매 등으로 소유자를 달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 키포인트도 보죠. 국어 연습이요. 따라서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 이미 소유자가 다릅니다. 그때는 뭐예요? 법정장 성립할 수 없죠. 이미 소유자를 달리한다. 자, 다음은 뭐예요?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 소유자가 같았다면 뭐예요? 저당권 설정 이후에는 뭐예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이해가 되셨죠? 기준이 뭐예요? 요거예요. 설정될 당시에 동일했다면 뭐예요? 그때는 그 이후에는 뭐예요? 소유자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다. 왜? 저당권 물건이기 때문에 그죠?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으므로. 자, 그 다음. 이와 같은 제도는 건물 철거라는 사회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에서 마련한 강행 규정이죠.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엄격하게 써야 돼요. 존속 기간은 당연히 뭐예요? 건물의 종류에 따라서 경관 건물이라면 30년, 기타 건물이라면 15년이 됩니다. 자, 이 부분 외워야 됩니다. 키포인트고요. 이렇게 외울게요. 자, 앞부분에는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건물이 있었죠. 토지 위에. 그 이후에는 건물이 철거되고 뭐요? 재건축되거나 신축되더라도 법정장권 성립한다 그러죠. 성립한다 그러죠. 키포인트가 옵니다.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뭐요? 토지와 건물 모두에 한꺼번에 저당을 잡았습니다. 한꺼번에. 그때 뭐요? 그 이후에 건물을 철거하고 뭐요? 새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신축된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장관이 인정될 수 없답니다. 자, 결론은 기억한데, 그죠? 우리가 중간에 안 보셔야 돼요.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경우는 내가 건물과 토지를 모두 저당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이미 뭐야? 법정장이 성립하더라도 뭐야? 건물도 내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가치를 공제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 부분 이미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내가 순위를 설정했을 거예요. 그죠? 피담보 채권액을 빌려줬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건물이 뭐야? 철거하고 새로 지어버렸어요. 그러면 전제 조건이 뭐야? 나에게 기존과 똑같은 뭐야? 공동 저당권을 나에게 보장한 뭐 없다면 완전히 내용과 순서가 바뀌죠. 그러면 제3자의 할 염려가 있죠. 그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앞서 보세요. 토지에 건물이 있었죠. 그죠? 그럼 내가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는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건물이 지어지고 뭐요? 나중에 철거되고 새로 지어지더라도 뭐요? 건물 소유란 법정 제한권이 성립이 이미 법조문에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부분을 뭐요? 공제하고, 그죠? 공제하고 피담보 채권의 범위를 해서 돈을 빌려줬을 거예요. 근데 공동 저당권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그죠? 근데 나중에 건물이 지어지고 새로 철거되고 새로 지었을 때 나에게 뭐요? 기존하고 똑같은 뭐요? 내용과 순위의 공동 저당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앞부분과 전혀 뒤틀어져 버리죠. 그러면 어떤 풀책이 뭐요? 제3자의 손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키포인트 이겁니다.
공동 저당권이 성립한 이후며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는 건물 소유란 법정자가 성립할 수 없다. 이거 결론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근거는 필요 없기 때문에. 예. 자, 그 다음. 2번 질문은 기본이죠. 그죠? 건물이 없는 토지입니다. 끝났죠. 그죠? 건물이 없는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그죠? 토지 소유자에 의한 건물 건축에 저당권자가 동의했다가도 뭐요? 법정자가 성립할 수 없다. 그죠?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따라서 법정자가 성립하려면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뭐요?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뭐요? 저당권자가 건물 건축에 동의했다라도 안 됩니다.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로 달리할 수 없다. 그 요건을. 자, 그 다음. 여기도 똑같아요. 보세요. 지금 저당권이 이때 설정됐죠. 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동일했습니까? 이미 달라요. 이미 다르잖아요. 즉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대지에 가서 뭐야? 이제 등기를 넘겨봤다. 그럼 뭐야? 토지까지만 소유권을 취득했을 뿐 건물에서 아니고 소유권 취득 못했죠. 그래서 대지에서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이미 뭐야? 소유자가 다릅니다. 그때 뭐야? 나중에 경락인에게 뭐야? 건물을 경락받은 적에 법정자가 성립할 수 없다. 그죠? 이미 그 당시에 소유자를 달리함으로. 자, 그 다음에 4번 8로 갑니다.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그 지상에 뭐요?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게 건축 중이었고, 여기까지. 건물만 존재하면 좋겠죠. 근데 건물이면 최소한 어디까지요? 기둥과 지붕, 주배까지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요. 그래서 이미 뭐야? 토지의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완공된 바는 없지만 건물이 뭐야? 건축 중이었고 아직까지 뭐야? 독립 건물은 아니지만 충분히 뭐야? 사후에 건축물의 규모 정도가 뭐야? 예측이 가능했죠. 그죠? 그럼 취지상 건물 철거라는 사회적 불이익을 막게 한 제도이므로 그죠? 이 정도 예측이 되었다면 그죠? 내가 토지의 저당을 잡았을 때 법정자권 성립을 인정하더라도 충분히 예상이 됐기 때문에 불척의 손해는 가져올 수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법정자권 성립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판례가. 자, 그 다음에 앞부분이 문제 봤어요. 그래서 법정지상권, 일반지상권과 뭐요? 성립의 요건만 다를 뿐 성립했다면 뭐요? 그때는 지상권도 독립한 물건이고 건물도 하나의 독립된 물건이죠. 그래서 뭐요? 한꺼번에 처분할 필요 없죠. 건물만 처분할 수도 있고 뭐요? 법정 지상권만 분리해서 처분할 수도 있다. 그죠? 자, 그 다음 일괄 경매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골 질문이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뭐요?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죠. 따라서 그 이후에 건물이 지어진 경우는 뭐요? 그때는 건물 소유란 법정 지상권이 있을 수 없죠. 그죠? 그때는 건물을 철거해야 돼요. 근데 건물을 철거한다면 사회적으로 너무 손해가 극심함으로 그죠? 그때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뭐요? 건물도 한꺼번에 뭐요? 경매를 신청해서 한 사람이 양자를 동시에 경락받는다면 철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를 일괄 경매제도 볼게요.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이후에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어요. 그 이후에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했다. 그죠? 설정자가. 그때 저당권자가 뭐예요? 토지와 함께 그 건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있답니다. 하야 한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뒷문장은 절대 틀리면 안 되죠.
저당권자는 토지에 대해서만 저당을 잡았기 때문에 경매 대가는 뭐예요? 토지에 대한 경매 대가로만 우선 변제권이 있죠. 건물에 대한 경매 대가는 우선 변제권이 없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뭐예요? 일괄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누가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설정자가 지어서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엄격하게 해석하면 뭐예요? 다른 사람이 지은 경우는 일괄 경매가 허용되지 않죠, 그죠? 그러면 건물 철거라는 불이익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판례가 이 부분을 뭐예요?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본문에서 판례를 통해서 볼게요. 자, 볼게요. 판례. 365조 일괄 경매 제도는 법조문상으로 뭐야? 설정자가 건물을 지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설정자로부터 뭐야? 용익권을 받은 자가 그 건물을 뭐야? 축조한 경우라도 현재 설정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여기다 칠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야? 설정자가 뭐야? 건물을 짓지 않더라도 뭐야? 현재 누가요? 설정자가 뭐야?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때는 일괄경매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괄경매에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다음 제3자 보호규정 체크하시고 이것도 단골 지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뭐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합니다.